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노동계는 대법 판결을 환영하며 임금 피크제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하는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 전에 음주운전한 사람이 지금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가중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년 만에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은 경기보다 물가를 더 걱정해야 할 때라며 연말까지 최소 3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매경 MBN 여론조사 결과 서울과 인천, 충북은 국민의힘이 우세했지만 경기와 충남은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하면서 여성 장관 비율이 28%로 올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도 오유경 서울대 교수를 낙점했는데 능력뿐 아니라 성별, 지역별 안배로 인사 원칙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첫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인 한국과학컴퓨터의 세종 1호가 교신에 성공하면서 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관측용 민간 위성을 보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지구 관측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들썩일 만한 판결과 결정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도 그렇고 윤창호법도 그렇고 파업을 한 노조에 책임을 문 것도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 연령 차별에 해당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서영수 기자가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한 연구기관에서 퇴직한 A씨가 임금 피크제 때문에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기관은 노사 합의로 정년을 유지하면서 55살 이상을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는데 A씨는 업무가 그대로였는데도 월급이 최대 283만 원 깎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기관의 임금 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이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별도 조치가 없었고 임금 피크제 도입 전후로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임금 피크제가 무효는 아니라며 무효가 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효력 인정 여부는 임금 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 목적의 정당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임금 피크제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현장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폐지돼 대부분이 정년을 다 채우게 되면 인건비 부담도 늘고 당장 비슷한 소송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니니 소급 적용이 되거나 모두에게 앞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노동계도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까 경계하고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기업은행 임금피크 대상자 등 470명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제도로 깎인 임금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년도 늘어난 것도 아니면서 임금만 깎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로 긴급 회의를 할 거예요. 임금 피크는 금액이 좀 크고 퇴직금도 아마 재산정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축소되면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령자의 고용 불안,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서 노동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직무 변경 등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남긴 것은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청년 구직자들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당분간 개별 사업장마다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이번엔 윤창호법 얘기를 해볼까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3개월 만에 또 하든 20년 만에 또 하든 똑같이 본 건데 이런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윤창호 씨 사망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가 커지자 여야는 3개월 만에 이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었죠. 졸속 입법의 결과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인도를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윤창호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 씨 사고로 음주운전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국회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사람을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이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 처벌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도 20년 전에 음주운전한 사람이 최근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선 재심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조계에선 음주운전자 15만 명 정도의 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주운전이 반복이 됐을 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에 바탕을 해서 적절한 그 시간적 간격을 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창호법 무력화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회에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큰 파장이 예상되는 굵직한 판결들, 법조팀 정태훈 기자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처음 기사로 우리가 보도해드린 임금 피크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동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정년 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임금 피크제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했다가 2013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 사업장 전반에 본격 확대됐습니다. 네. 하지만 연령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게 하는 고령자 고용법과 충돌하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온 그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바로 그 기준이.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임금 피크제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들에게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를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건데요. 네. 다만 다른 사건들의 경우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이나 이 임금 삭감의 정도, 또 업무 강도의 적정성 등을 각각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안별로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이겠죠. 어찌됐건 지금 당장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게 됐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네네. 네. 대법원의 추가 설명부터 일단 들어보실게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 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큰 기업과 공공기관 가운데 10% 정도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던 것으로 집계되는데 현재는 상당히 많은 숫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처럼 이미 퇴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줄지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국 기업들은 앞서 재판부가 언급한 임금 피크제의 이 합리적 이유를 충족하기 위해 저마다 업무 시간을 줄이거나 또 이 정년을 다소 연장하는 등의 이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당초 도입 취지였던 고령자 고용 보장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한 노사 간 합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예.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리지 않은 또 다른 판결도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특근을 거부할 경우,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할 경우 업무 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지난 2010년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이 현대차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자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휴일 근무를 집단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고 해당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그로부터 무려 10년이 지난 오늘 판결이 나온 겁니다. 결과는 합헌, 즉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업 쪽 손을 들어준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창호법과 관련된 현재 결정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그 노엘. 그분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판결로 음주 측정 거부만을 2차례 연속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를 반복해서 했을 때 적용되는 가중 처벌이 모두 위헌으로 확정되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차례 음주운전 무리를 일으켰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 헌재 결정 당시에도 반복 음주운전 가해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했으니 이번에도 역시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을 상세히 만들지 못한 책임을 국민이 지게 생겼습니다. 뉴스추적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 우려에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15년 만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물가 전망은 크게 높이고 성장률 전망은 낮췄죠. 경제 불안임에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최우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올린 건 15년 만으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물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6월, 5월, 6월, 7월 이쪽은 5%가 넘는 물가 상승이 확정되다시피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2008년 4.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물가 상승률입니다. 반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가 오름폭이 성장률을 크게 앞지른 셈인데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사실상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경제 성장률이 2%대 아래로 떨어지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 침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물가를 더 걱정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물가 부담을 일부라도 줄이기 위해 다음 주 초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빚 있는 서민들은 너무 힘들어지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번까지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한 사람당 연 평균 80만 원 늘었습니다. 한 사람당이니까 4인 가족이면 수백만 원이 오르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죠. 이미 6%대를 넘어선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7%도 넘게 생겼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월이자가 40만 원이었다면 60만 원까지도 이자를 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좀 들리고.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 이자 비용이 3조 3,700억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5차례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만 17조 원에 달합니다. 대출자 한 명당 80만 원가량 더 부담한 셈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는 겁니다. 이달 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며 빅스텝을 밟은 미국이 당시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빅스텝을 2번 더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0.75%포인트 차이는 금방 뒤집힐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 유출을 막으려면 우리의 선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한국은행도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2월에 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2% 이상으로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예측하는 기준금리가 2.25 아까 2.5% 올라간 것은 뭐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하고요. 급격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5월과 6월의 물가 상승률이 5% 이상 뚫을 게 거의 이제 확실해 보이거든요. 연말 기준으로 최소한 돈 2.75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미 6%대를 넘어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13년 만에 7%를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가계이자 부담이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여 곳의 투표소에서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17곳의 시도지사를 뽑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7곳에서 치러지죠.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돼 지난 대선 때보다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기준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투표하는 본선거일과 달리 사전투표는 한꺼번에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렇게 투표용지를 7장,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으면 8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 구청장과 시장 등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와 기초비례대표 의원을 뽑습니다. 재보궐 지역이라면 1장을 더 받습니다. 기초의원은 같은 정당이라도 2명 이상 출마할 수 있어서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는데 1명에게만 표를 줘야 합니다. 주소지 지역 관내에서 투표했다면 그대로 투표함에 넣고 관외라면 회송용 봉투에 넣은 뒤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인증샷을 찍어 공유해도 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투표 시간을 분리했습니다.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에 하나여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28일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격리자 대상 투표 안내 메시지나 양성 통지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부터 6월 1일 투표 마감까지 시행된 여론조사는 공표와 인용이 금지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공표하면 안 되기에 매일경제와 MBN이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7곳을 대상으로 어제까지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대 관심 지역인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수도권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는데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41.6%,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39.4%,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4.4%였습니다. 격전지답게 2.2%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 접전인 건데 지난 15일 조사에서 김동연 후보 45.1%, 김은혜 후보 36.4%였던 것과 비교해 격차가 다소 줄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58%를 얻어 33.5%를 기록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47.3%,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 37%,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4.2%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은 국민의힘 우세 2곳, 접전 1곳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원인 충청권 상황도 보겠습니다. 신구 권력 대결로 주목받는 충북은 윤석열 대통령 특보 출신인 김영환 후보가 48.8%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의 노영민 후보를 36.5%로 따돌렸습니다.
반면 충남은 격전지인데 양승조 현 충남지사가 44.9%이고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43.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한 곳 접전, 한 곳 국민의힘 우세로 보여집니다. 지역 출신 정치인이 맞붙는 강원도도 관심 지역입니다. 김진태 후보가 46.2%, 이광재 후보는 41.9%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호남의 중간에 있어 여론의 허리 역할을 한다는 대전도 심상치 않은데 도전자인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46%, 허태정 현 대전시장 42.1%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여야는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지금 인천 계양을이 관심사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거대한 이재명 후보를 다윗이 이기게 해달라며 인천으로 총출동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위기감을 느꼈는지 권노갑, 이낙연, 정세균 등 당 원로들까지 총출동해서 유세를 도왔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영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였습니다. 윤영선 후보와 이병택 계양구청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회의를 연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계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계양구로 온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윤영선, 이병택 후보가 내건 탄약고 이전 공약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당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영선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서울 등 수도권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팽팽한 지지율에 위기감이 커진 이재명 위원장은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종일 계양을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등골을 빼고 또 일부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93세 권노갑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유세단도 꾸렸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상임 고문 등 원로들과 문재인 정부 장관들까지 참석해 서울 청계광장 유세에 참여하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세엔 지도부가 총출동할 예정이었지만 86 용태론으로 갈등을 빚은 윤호중, 박지원 두 비대위원장은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6.1 지방선거 지역과 후보를 소개해드리는 연속기회 격전지를 가다합니다. 오늘은 민심의 바로미터라 일컫는 충청남도를 가보려고 합니다. 현 충남지사의 재선이냐, 3선 국회의원의 12년 만에 탈환이냐, 김명현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충남지사 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현직 도지사의 재선이냐, 3선 국회의원의 12년 만에 탈환이냐를 두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은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후보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로 꼽았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인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지는 인구와 일자리, 지역 총생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편차가 심합니다. 양승조 후보는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권역별 발전계획과 연계하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균형발전 희계를 투입해서 균형발전을 가져오겠다. 북부권, 그리고 서해안권, 금강권을 나누는데 이 구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 전략을. 김태흠 후보는 충남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로 보완을 하고 또 지역 소멸 기금을 갖다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특색과 특장을 살려 발전시키는. 최근 MBN 지지율 조사에서 양승조 후보가 김태흠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충남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충청 내륙철도와 동서 횡단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뜻이 같습니다.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고 우리가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구축을 위해서 함께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남북만 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동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도민들의 관심사인 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에 대해 양승조 후보는 혁신도시 완성을 내세웠고 김태흠 후보는 아산만권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공언했는데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부터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이틀간 하는데 판세 어떻게들 보고 있던가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남 5곳에다가요. 서울, 인천, 강원, 충북까지 모두 9곳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경합 지역이죠. 경기랑 충남, 대전까지 확보하면은 사실상 호남, 제주를 빼고 거의 모든 곳도 석권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개 중에서 9군데 이상은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중반 이제 그때 종반에 접어들 텐데 전체로 판세가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만 안정권이고 나머지는 모두 쉽지 않다고 보는 상황인데요. 네. 그나마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세종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합 지역인 경기와 충남, 조금 불리하지만 인천, 강원 정도는 그나마 역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대 8곳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됩니다. 격전지인 수도권의 경기 그리고 강원, 인천, 충남에 가령 인천 이런 등등을 해서 정말 잘하면 세종이 있네요. 대여섯 군데를 가면 선전이고 그게 7에서 8을 가면 결국 따져보면 국민의힘의 최대치 스코어는 13대 4, 민주당은 8대 9 정도가 되는데 이 범위 안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종원 기업은행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위원장을 둘러싸고 내용을 겪고 있는데 이게 별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과거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 또 팬덤 정치를 비판한 걸 두고 내부 총질이라며 받는 비난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비판이 아닌 정말 능력적인 비난, 성적인 희롱 그런 것들이 같이 담겨 있다 보니까 내부 총질이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지냈었던 윤정원 IBK 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은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끝에 이것은 공개 발언을 하지 않으면은 시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개 발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께 이런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건의를 했던 것도. 하지만 윤 행장을 밀고 있는 한덕수 총리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다 보니 결국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이 길게 늘어지면 별로 좋지 않을 테니까요.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를 연 윤석열 대통령, MZ세대들하고 같이 만났던데 이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2030 세대의 공무원들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처음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어색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른바 2030 스타일이죠. 셀카를 찍어도 된다고 하니 이제 너도 나도 웃으면서 셀카를 찍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선물을 받은 것도 화제가 됐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에게 야구 방망이를 준다든지 또 이제 윤 대통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권투 글러브를 선물 받자 그 자리에서 바로 어퍼컷 세레머니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90년대생 공무원을 다룬 책도 받았는데 이 내용 중 건배사 부분을 보면서 자신은 건배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배사 하면은 술 마실 시간이 줄잖아.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김 여사, 여기 나왔네요. 봉화마을에 갈 거라면서요? 네,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봉화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노무현 재단 측도 지난 추도식 즈음에 공식 연락을 받았었다면서 방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도 이제 권 여사에게 친서를 전달한 바가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권양숙 여사님한테 좀 각별한 하여튼 좀 위로라 할까요? 건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히 대통령님의 뜻을 좀 전달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이런 식으로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점점 충실하겠다고 했던 김 여사는 조만간 자신이 운영하던 전시계약사 코바나 컨텐츠 대표 이사직에서도 곧 물러날 예정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살던 사저를 팔았는데 이거를 산 사람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이 현재 살고 있는 거는 이제 양산 평산마을이죠. 거기가 아니라 이제 취임 전까지 살고 있었던 양산 매곡동 사저를 내놨는데 이제 최근에 매수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바로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었는데요. 이 홍 회장이 화제가 되는 거는 이른바 대통령 사저 컬렉터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네. 이 홍 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 또 지난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사들였는데요. 이번에 문 전 대통령 매곡동 사저까지 구입하면서 역대 3명의 대통령 사저를 소유한 인물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비싼 취미 생활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우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 장관 비율이 순식간에 문재인 정부 수준인 28%로 오르게 됩니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바뀐 걸까요?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박순애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의 김승희 전 의원 등 여성 2명을 내각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두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된다면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여성 장관 비율이 28%까지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도 여성인 오유경 서울대 교수를 발탁했는데 여성 할당은 고려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들에게 더욱 과감하게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실천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16개 부처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통합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통합과 균형 발전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미국이 유엔 추가 제재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제재와 지원은 분리하겠다는 거죠.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안에 대해 조만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량을 축소하는 등 새 결의안을 주도해 왔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ICBM 도발을 감행하면서 적극적인 실행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가능성이 여전히 커 보여 대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램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영상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Humanitarian assistance as a separate issue from making progress on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trongly support and encourage the efforts of U.S. and international aid and health organizations.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지만 인도적 지원과는 분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북한도 빠른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에 나서야 한다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한밀 3국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Treaty allies and affirm the importance of continued close trilateral cooperation on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DPRK and towards the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미 국무부는 어떤 사안에도 대화가 열려 있다고 밝혀 가능성이 커진 7차 핵실험 이후에도 대북 기조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미국이 대화보다는 현상 유지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가수 승리 말하는 거죠? 1년 6개월, 뭐가 확정됐다는 겁니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그 이승현 씨의 실형이 확정된 건데요. 예. 네, 대법원은 오늘 상습 도박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상습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도박의 성질, 횟수 등을 봤을 때 도박의 습격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많이 했길래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회에 걸쳐 일행들과 판돈 약 22억 원으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액수가 굉장히 컸네요. 잘못을 했으면 뭐 벌을 받는 게 맞겠죠. 그런데 군인 신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군 교도소에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씨는 군사법원에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국군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습니다. 당초 이 씨는 지난해 9월 전역할 예정이었는데 8월에 있던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에 병정의 신분으로 국군 교도소 미결 수용실에 수용됐습니다. 병역법상 복무기간에 구속이 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판결 확정으로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대검찰청은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 집행 지휘를 내릴 계획입니다. 네. 이제 이 씨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인데요. 오는 2023년 2월쯤에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전역되고 그리고 민간 교도소로 또 옮겨지고 그렇겠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그 영국 그 술판 게이트 네,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파티 게이트요. 네네. 네. 이게 그 알려져 있는 이 파티 게이트인데요. 그 당시 이제 코로나 봉쇄 중에 술판이 벌어져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당시의 그 파티 게이트 모습인데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총리실 보좌진들이 2020년,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서 다우닝가 10번지 일대 및 정부 청사 등에서 여러 번 모임을 했던 것이 폭로되면서 시작된 게이트입니다. 네. 이제 이게 지금 더 논란이 된 이유가 그레이 리포트라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고 내부자들을 조사해서 그 당시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조사 지휘를 맡았던 총리 차석 보좌관인 수잔 그레이는 보고서에서 이제 모임 중 상당수가 허용되면 안 됐다며 중앙의 고위 지도부는 정치인이든 관료든 모두 이런 법 위반 문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이렇게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이거 우리도 참 참고하고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아니 분유 사러 멀리 가는 겁니까? 네, 바로 맞추셨는데요. 이제 미국 분유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 등 멕시코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일부 부모들이 매장에 재고가 남아있는 멕시코를 방문해서 분유를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전에 왜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것 같은데 바로 같은 이유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 내 분유 부족 사태가 지난 3월부터 2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에보트사의 분유 시밀락이 영유아세균 감염 사례를 일으키면서 이어진 리콜 사태로 상황이 더 악화된 겁니다. 네. 주요 소매업체들이 1인당 구매량 제한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이 먹는 건데 빨리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즉위 70주년이면 뭐 한 분밖에 없겠는데요, 영국 여왕.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즉위 70주년을 맞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밀랍 인형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함께 보시면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뿐만 아니라
서식스 공작과 공작의 부인, 찰스 왕세자 등 로열 패밀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밀랍 인형 박물관인 마담 투소에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밀랍 인형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군주가 재위 70주년을 맞이했을 때를 일컫는 플래티넘 주빌리 행사를 앞두고 2주간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사람 같습니다. 여왕 70주년 기념에는 뭐 다른 기념품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역시 바로 맞추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 여왕의 플래티넘 주빌리를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대형 순금 주화도 공개됐습니다. 영국 왕립 조폐국에 따르면 이 주화는 익명을 요구한 개인 수집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무게만 15kg, 직경은 22cm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공 제작만 40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고 액면가는 15,000파운드, 즉 우리 돈으로 2,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야, 기념품이라고 말하는 것 치고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빅뉴스 김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발표 전 외교부가 윤미한 의원을 만나 합의 내용을 대외 보안을 전제로 수차례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의연 대표였던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나오자 우리 측과 전혀 논의되지 않은 너무나 일방적인 발표라고 주장했었는데 이 문건을 보면 아닌 것 같죠. 윤미향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만나 수차례 합의 내용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4차례를 만나며 피해자 지원단체 유니원과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문건은 인권변호사 모임 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기고 외교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이런 위안부 합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반면에 정부에서는 사전에 위안부를 대표하는 단체와 사전에 상당 정도 조율을 해서 문건에는 윤 의원에게 아베 총리의 사죄와 10억엔의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한 재단의 설립이 합의할 내용으로 전달된 것으로 써 있습니다. 또한 소녀상 철거 문제와 함께 감성적 조치 검토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만이 10억엔의 합의를 알고 있었고 이용당한 것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억엔이 일본서 들어오는데 그 대표만 알고 대표가 알아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제가 알았으면 그거 돌려보냈지요. 윤미향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외교부가 일부 내용만 선별적으로 들추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새벽 시간 30대 남성이 편의점 앞에 서 있던 시민들을 향해 차를 몰고 음식점으로 돌진해 야외 테이블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에게 커피를 좀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그랬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죠.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민 2명을 향해 갑자기 흰색 차량 한 대가 돌진합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에 벌어져 미처 피하지 못한 이들은 길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주차된 차들도 뒤로 밀려 건물까지 파손됩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수습을 하긴커녕 그대로 후진을 하더니 건너편을 향해 차를 다시 몹니다. 이후 혼비백산한 주민들 사이로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22일 새벽 경기도 광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마약에 취한 30대 남성이 행인들과 차량 4대를 들이받는 범행을 벌였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시민 2명을 차로 친 남성은 바로 길 건너편인 이 음식점까지 차를 몰아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돌진하는 것을 본 손님들이 곧바로 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이제 본인 차를 끌고 와서 여기 택시 앞에서 이제 흡연 중이시던 여기 앞집 사장님하고 택시 기사분을 달려와서 고의로 이렇게 들이받았다고.
가해 남성은 커피를 마시던 일행에게 다가가 커피를 달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행패를 부리다 거절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인터넷에서 산 마약을 복용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계 반응은 싸늘합니다. 업종 간,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봄이 오는가 싶었던 소상공인들은 최근엔 치솟는 물가가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관심은 다음 달 말 결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쏠려 있습니다. 사람을 5명 쓰던 거를 지금 한 3명밖에 못 쓰고 있거든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좀. 소상공인 연합회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이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업 등 소규모 업체는 최저임금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동결을 위한 협상용 카드에 불과하다는 시선입니다. 업종 간, 지역 간 사회적 갈등만 불거질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임금이 적은 노동자, 이렇게 낙인 효과가 발생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 44.6%가 G5의 4배였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공간이 좁아서 주차하기 쉽지 않을 때 잘하는 사람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죠. 조만간 로봇이 그 역할을 해줄 듯합니다. 문콕 사고도 줄고 사람이 내리고 탈 필요 없으니 공간이 줄어서 주차도 50% 이상 더 많이 할 수 있다는데 설치 비용도 기계식 주차장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실까요? 배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부천시의 한 고가 밑에 설치된 주차장. 2020년 10월부터 사람 대신 로봇이 알아서 주차하는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직접 자동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차량에 접근하면 주차장 입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차량을 주차 팔레트 위에 올린 뒤 나오기만 하면 주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차량이 있는 운반기를 주차 로봇이 들어 올리고 주차장 안에 진입합니다. 한 바퀴 돌며 주차할 자리를 찾고 주차면으로 접근하더니 금세 주차를 완료합니다. 나갈 때도 무인 단말기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주차 로봇이 해당 차량이 실린 운반기를 찾아내 출구로 이동시킵니다. 사람이 타고 내릴 면적을 아껴 차량을 50% 이상 더 주차할 수 있고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 비용도 20% 저렴합니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주차를 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차 로봇을 개발하게 됐고요. 상용화되면 같은 공간에 최소 30%, 많게는 50%까지 더 많은 주차를 국토교통부는 로봇 주차장을 허용하는 기계식 주차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초등학생들을 총격 살해한 고등학생은 자신의 범행을 예고했었습니다. 갓 성인이 된 18살짜리가 합법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반자동 소총을 구매하고 357발의 탄환을 사면서 말이죠. 하지만 미국에선 21세 미만 성인에게 총기 구매를 규제하는 건 위헌이라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1명을 총격살해한 셀버도어 라모스는 범행 전 대학살을 예고했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독일의 15살 소녀에게는 할머니에게 총을 쐈다.
초등학교에 간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페이스북에는 총격을 예고하는 글을 3차례나 올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idea that an 18-year-old can walk into a store and buy weapons of war designed and marketed to kill is, I think, just wrong. It just violates common sense. 총기 규제 강화를 외치는 시위도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I want anything. We got to save lives now. Kids are dying right now. 어린 자녀의 생명을 빼앗긴 부모의 인터뷰는 눈시울을 젖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법원에서는 총기 구매 규제에 대해 여전히 위헌이라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고 총기 사고를 예방하는 입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최근 6년 가까이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해 막은 피해액만 21조 4천억 원. 잡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첨단 산업의 핵심 정보와 기술을 빼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죠. 실제로 산업 발전에 국력을 집중하던 중국 정부는 2008년 천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학자 1인당 연간 1억 원 이상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그 연구 성과를 중국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국제사회 비난이 거세지자 중국은 2010년 천인 계획을 만인 계획으로 바꿔 국내 인재만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국가는 없었죠. 미국이 기술 동맹의 대상으로 뽑은 우리 한국 상황을 좀 볼까요? 산업 현장에선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헬스, AI 등 국가 경제에 사활이 걸린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술 인력난이 너무 극심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정부와 대학이 인재 양성에 소홀하다고요. 반도체만 봐도 연간 10,0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데 반도체 학과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은 1년에 650명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매년 10,000명, 중국은 20만 명씩을 키워내고 있는데 말이죠. 오죽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궁여지책으로 우수 인력의 정년을 폐지했을까요? 이러다간 진짜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 철학자 토머스 쿤은 과학의 발전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과학도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우선 대학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하기 위해서 학과 신설과 정원에 대한 규제를 없애줘야 합니다. 또한 대만이 핵심 기술 유출자를 경제 간첩죄로 처벌한다고 하듯 우리도 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 분야에 대한 대규모 정부 지원은 당연한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해야만 합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첨단 산업 인재 없어 아우성이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첫 지구 관측용 위성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20, 10, 30cm밖에 안 되는 초소형 위성이지만 장착된 카메라는 지상 500km 상공에서 지형 지물을 최소 5m 단위로 정밀 관측합니다. 유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 세종 1호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힘차게 솟구칩니다. 로켓과 페어링 분리까지 무사히 마치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세종 1호는 발사 8시간 뒤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초소형 인공위성인 세종 1호는 하루에 지구 12바퀴에서 14바퀴를 돌면서 지구를 촬영합니다. 카메라 촬영했을 때 한 점의 크기가 5m의 해상도를 가집니다. 총 7개의 밴드로 또 영상을 촬영해서 훨씬 더 지표면의 영상이나 또 지표면 상태를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성이라고 보시면.
한컴 인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 세종 2호를 추가 발사하고 2029년까지 50기 이상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이들 위성은 벌떼처럼 군집을 이루어 지구를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정밀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항공우주 산업은 민간 참여가 두드러지고 위성 데이터 시장도 성장세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는 위성 데이터 시장이 오는 2030년에는 5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10여 년 만에 국내 무대에서는 지메시 지소연이 수원FC 위민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같은 수원FC 박주호와 이승우가 깜짝 등장해 환대했습니다.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잠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높은 기온에 습하기까지 했던 어제에 비하면 오늘 서울은 23.5도로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도는 정도였고요. 대구 등 남부지방도 27.5도로 한낮 무더위는 피했습니다. 맑은 날씨 속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주말에는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다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아침부터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릴 수 있겠고요. 서울과 경기 동부에도 빗방울이 가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구 등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은 17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휴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가 시작돼서 월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구름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